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의사 백종욱입니다. 또다시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12월 말일 날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에 유가족들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를 고인의 유지로 이야기하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몰리지 않고 치료와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2019년 4월에 안인득의 진주 방화 사건과 같이 여러 가지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또다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 학회에서 매우 우려했던 대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4월의 진주방화 사건 이후에는 중증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사회 재활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안타까운 편견의 악순환이 실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편견의 감소를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법이 바뀐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의 위험이 O로 되어 있다가 AND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을 신장하고 자율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저희는 입원이 까다로워진 데에 비해서 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 이후에 자의 입원이 증가합니다. 비자의 입원율이 70%에서 31% 정도로 줄고 자의 입원의 형태인 동의 입원, 본인과 가족에 의한 동의 입원이 는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비자의 입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법상에 있는 응급 행정 입원의 비율은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이 잘 결정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방치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 입원이 더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보겠습니다. 2018년 7월에 영양의 경관 사망 사건은 무장한 경관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이 컸습니다. 이분은 살인의 병력이 있던 중증 환자분이었습니다. 10,0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원을 요청했을 때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에 치료는 바로 중단되고 악화되는데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이 퇴원을 왜 가족이 결정해야 됩니까? 경찰이 3번 출동했는데 정신건강응급대응팀에 도움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입원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보호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입원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2015년에 2차례 입원한 바 있고 이때에도 위협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 가족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고 약조차 제대로 복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발하면서 위협이 반복되자 아버님은 입원을 요청하러 경찰을 방문했고 사설구급대를 부르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의 국민청원 내용에 의하면 앞에서 당사자 본인이 잠시 싸웠을 뿐이라고 얘기하자
위협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찰분에 돌아갔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 이후에 5월에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외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자타의 위험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면 이분의 퇴원은 법원에서 본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청문 과정을 거치고 판사가 판단했을 것입니다. 퇴원을 한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팀이 매일 집을 찾아가고 정신과 전문의도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면서 치료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이 발생했다면 경찰과 정신건강 응급 개입팀이 출동하고 이분들을 위한 병상은 항상 비어있고 72시간 이상의 입원은 법원에서 판단하며, 심지어 응급 입원의 결정은 경찰에게 묻지 않고 의료진이 지자체에 지원하여 판단하는 것이 반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준비가 부족했고 지역사회에 방치되는 분들이 늘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 표를 주목합니다. 부모가 아플 때 누가 부양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1990년대 후반에 90%가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핵가족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인 가구가 최대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이 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합니다. 이것은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가 2018년에 논의되는 배경이 됩니다. 반면 중증 정신질환은 어떻습니까? 두 질환은 부양 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은 자타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살하는 비율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성도, 그 대부분의 피해는 가족이 봅니다. 이제 중증 정신질환도 국가 책임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역할부터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찰직무집행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고 있지만 경찰은 안전의 전문가지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분들을 도울 시스템은 부족합니다. 경찰에서 제작한 이러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치료 필요성이 있는가, 증상이 있는가, 위협이나 위험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남양주의 사건 같으면 이런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는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 부분이 공공으로 이송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이 현장의 상황입니다. 반면 가족이 60%를 책임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사설 이송단이 인권 문제에 휘달리면서도 그 비율이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경찰과 구급의 출동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라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이 출동했을 때 강제력이 행사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설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야밤에 응급실을 찾은 분을 보내는 국립병원도 있는 것이 현실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 중증 정신질환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급성기 시기에는 일부 자타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고 재발 시기에 높습니다. 방치되는 분들이 많으면 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회 보고로도 실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진주방화 사건을 예를 보겠습니다. 피의자 아닌들 같은 경우도 7년 동안 치료를 받을 때는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치료가 중단되면서 점차 악화되고 경찰이 7번 출동하는, 이웃이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방문한 경찰 앞에서는 조용히 응대했고 6번은 돌아갔고 7번은 사고 이후에 출동하게 됩니다. 가족도 입원을 위해서 온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보호의무자 입원을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지만 암치료 중인 어머니
유일한 직계가족을 통한 입원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보호자들은 지금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에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여러 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의 경우에 처벌을 강화한다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신응급센터에 대한 법이 설치되었고 올해 예산이 마련돼서 좀 나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속도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외래치료 지원제가 작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타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한 분, 입원한 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무력합니다. 100병상 이상의 정신병동은 다행히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작년에 우리 개원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김재원 원장님이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2, 3만 달러에 이른 미국과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탈수용화와 정신건강 개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치유가 진행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때 자살과 범죄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보고됩니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없었습니다. 매우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는 이런 사고들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1998년에 뉴욕 시민 캔드라를 지하철에서 조현병 환자가 뒤에 밀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캔드라라는 시민은 기자였습니다. 캔드라법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법원이 심사하는 법이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고, 심지어 그 피의자였던 골드스테인이라는 환자는 이후에 본인도 이 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본인이 치료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신건강 법정이 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서비스까지 지자체 책임하에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의 발생이 적어지고 지역사회의 거주시설이나 재활시설에 거주민의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내가 환자지 왜 법정에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호주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사법 행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에서 이를 결정합니다. 법조인, 정신과의사, 공익위원 3명으로 위원이 구성되고 72시간 내에 결정합니다. 호주 법에는 이때 응급이 발생하면 경찰은 해야 될 일은 2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출동하거나 아니면 직접 출동할 수 있는 경관을 즉시 연기하는 것입니다. 100% 출동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LA에서 일하는 최재동님, 한국분입니다. 이분은 이 안타까운 상황을 임세훈 교수 사고 이후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자살을 시도한 아픈 사람들,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뉴스에 철렁하다고 하십니다. 미국에서 경찰은 반드시 출동합니다. 정신응급에.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들이 판단하지 않고 공공 이송만을 본인들도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면서 설득해서 최대한 진행하되 100% 이송합니다. 응급 입원의 판단은 의료진이 지자체의 도움하에 진행합니다. 3일 이상의 입원은 사법 입원에서 영국에서는 심판원에서 결정하지 가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시아 국가인 대만에서도 현장에서 응급이 발생했을 때 정신과 의사가 전화를 24시간 받고 필요하면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 구급을 위한 병상을 응급병상을 6병상 이상 항상 비워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환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위협적인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도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만 해도 정신보건법에 경찰의 출동과 이송을 명문화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이를 발견하면 통지하고 지자체가 책임하에 검진을 시행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설득으로만 일을 해야 되는데 입원은 까다로워하지 않고 준비는 부족한 상황에서 사고는 느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권한이 없이 오직 설득, 본인 설득, 보호자 설득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한 때로는 단호한 조치가 이행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센터로 오라고 홍보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센터에서 제공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보건의료 복지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급성기 치료, 지역사회에서의 치유를 위한 개선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이른 만큼 다른 분야처럼 보다 후진적이었던 이 시스템이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는 비자의 입원의 결정은 가족에게 맡기지 말고 이제는 사회가 가져가야 합니다. 법원이 판사의 정원의 제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사법행정기관을 설립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지속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료 지원가와 같은 당사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현장의 응급 상황에서도 아파 본 사람들의 설득인 어떤 전문가의 도움보다도 때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득에 의존한 일들은 권한을 주고 시스템을 주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법 개정도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응급 시스템만이라도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이송하고 정신응급센터를 지자체가 관리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이러한 시도들은 이미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조금씩 진행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결국 방치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모든 부담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맡겨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서 본인이 치유할 수 있고 중증정신질환이 있어도 안전하게 인권을 보장하면서 우리의 성실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중증정신질환의 국가 책임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만한 나라인지 수준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